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프간 사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도대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래서 단지 텔레비전에서 또 기타 매스미디어 쪽에서 특히 외신에서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한국의 언론과 기타 또 지식인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하고 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세계 정세를 볼 때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최근에 첨예화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대결, 그 와중에 벌어진 이 사태란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그 와중에서 잠시 여담이라면 한국 정부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을 400여 명 가까운 분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완벽한 작전, 소위 미라클 작전이라고 그러죠. 완벽한 작전을 통해서 구출해넘으로써 더욱 아프가니스탄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볼 때 일본 정부는 거의 한 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그 상황을 볼 때 참 한국 사람들, 저는 참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이 나는 이번에 잘 나타난다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임기응변 또 결단과 실행력 이런 것이 아주 빠른 반면에, 또 일본인들은, 또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세밀합니다. 세밀하고 차분하고 또 정확한 그런 그 행동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본 사람들은 시간 갖고 계획 짜다가 시간 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상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한국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일본인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자공업, 제조업 같은 거 아주 강점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도 이제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거의 일본 턱 밑에 따라오거나 일본 추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본 사람들은 소위 오타쿠 정신이라고 해서 그 장인 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인 정신이랑 어떠한 해서 기술력은 그야말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강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규모는 조그마지만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죠. 예. 요코하마나 이런 데 가면 정말로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오거나이징, 또 교회한 것 같은 이런 그 큰 일, 이런 또 소위 그 한자로 얘기하죠. 임전태세에서 상황이 닥치면 아주 재빨리 잘 헤쳐나가는 이런 한국 사람의 특질이 있는데, 이번 아프간 사태도 그런 특질이 정확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선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상황을 종료하는 측면에서 한국인의 특질이 제대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아마 다시 봤을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 특질이 이런 것이었구나. 과거에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이 국토도 조그만 나라에다가 인구 규모도 적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 존재라고 하지만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 사람 제대로 나타낸 건 참말로 상당히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질을 나타내는 상황이 있는데, 얘기가 좀 딴 데 갔습니다만은, 아프간 사태는 결국은 제가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미군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다가 아무리 아프간 군대가 오합지졸이라 하더라도 3일 만에 그렇게 카불이 정령 내버리는 그런 도대체 그런 게 어디가 있을까 해서 정말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미군이 얻는 이익이 뭘까? 또 미국이 얻는 이익이 뭘까? 주변에 또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부정적인 요인이 뭔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물론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트루만 정부가 한국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가서 아이젠하워 정부로 바꿔있지 않습니까? 트루만 정부가 일어선 것은 그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면서 그 밑에 부통령인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쭉 보면은 그 정권 교체 타이밍을 어떠한 그 상황 종료의 타이밍을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프간 사태를 끝내자,
아마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간 사태는 미국이 소련의 남하를 저지한 하나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분석이 나오냐면은, 미국 정부는 패배했고 미국 군산 복합체계에서 미군 무기 기업들이 가장 이익봤다. 그래서 미군 무기의 새로운 시험장 내지는 미국 첨단 무기의 어떤 새로운 시험장, 이렇게 보통 뭐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정부 사람들은 중국을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 판단을 잘못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강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식대로 판단한 거 많습니다, 보통. 중국도 미국식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은, 애초에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게 된 건 사실 미국 힘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과거에, 소위 말해서 2000년도에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이 중국을 편입시키지 않으셨으면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세계 공급망 체인에 중국을 포함시켜서 중국이 물건을 만들면은 미국이 사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중국이 이제 큰 돈을 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죠. 가장 비근한 예로 서독이 그랬고, 그러니까 서독이 통일돼서 오늘 지금 독일이 되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랬고, 또 일본이 그랬고, 또 가까이 한국이 그랬죠.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열리면 유럽 시장이 열리고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도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이제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또 그러면서 그러면 미국은 왜 중국을 서플라이 체인에 가입시켰느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올렸듯이 미국 학자들은 이러한 어떤 그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국민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히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가 온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국제 정치학자의 금과 억지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민주주의 이행론입니다. 민주주의 이행론인데, 민주주의 이행론이 중국에서 적용되리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예는 바로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또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끝나고 나서면서 결국은 우리 지금 헌법체제가 87년 체제지 않습니까? 자, 1987년 소위 6.29 선언이라고 그러죠. 소위 6.29 선언. 그 다음에 6.29 그 당시에 노태우 민자당 총재가 이 당시에 소위 6.29 선언을 발표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보장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그때 5년으로 했던 게 바로 6.25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 때는 대통령 임기가 무려 7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국민이 그만큼 민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발달한 겁니다. 예. 그러한 개발 도상국들의 경로를 중국도 따라가리라 미국 학자도 예측했던 것이고, 그러한 예측이 미 정치인들 움직여서 결국은 그러면 중국도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공급망 체인을 올려놓자. 이런 얘기 하기 전에요. 잠깐 과학 역사를 얘기하면은 미국은 중국의 공산화를 방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냐면 1945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장제스의 국민당군과 마오쩌둥의 공산당군이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이었죠. 이제 중공산당은 1930년대 초반에 소위 연안 대장정, 마리 대장정이 사실은 산골짜기로 도망간 꼴이죠, 근데 대장정 이후에 세력을 키워서 45년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장제스 군대와 좀 맞설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판단했던 게, 다음에 거대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 쪽 가만 놔두면, 장제스 군대를 가만 놔두면은 마오쩌둥 군대에, 어차피 마오쩌둥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던 게 그 당시에 마오쩌둥 공산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산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사라져야 될 정당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장제스 군대에 엄청난 물량의 무기를 공급했고, 지금 아프간처럼 그렇게 공급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참 첨단 무기를 공급했고, 그런데 바로 장제스 군대가 공급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또 공산당군이
그 무기를 갖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수없이 목도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당시 미국이었습니다. 바로 아프간 사태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간 때도 미군이 그야말로 최첨단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들을 아프간 정부에 공급했는데 아프간에서는 봐도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탈레반군의 그 무기가 넘어가는 어처구니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게 지금 아프간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결국은 중국 국민당은 어떤 그 부패죠. 엄청난 부패죠. 그 부패 때문에 결국은 장제스 군대가 그 공산당군에 이렇게 패배한 것이죠.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공산화를 막지 못하고 어찌 보면 패배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은 그 장제스 당시 총통을 비롯해서 대마도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 대륙을 공산당이 이제 다 석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은 이제 중국에서 완전 이제 철수하는 것으로 중국과 소련이 세계 공산 정권을 지원하고 해서 오늘날 공산 세력이 이렇게 그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북한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6.25 남침이 됐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소련이, 그러니까 한 지금 20년 전이죠. 소련이 이제 그 아프간에서 이제 철수했던 게, 소련이 아프간 침공한 게 언제죠? 1980년 근방이었죠? 80년 초순이었죠? 소련은 어쨌든지 남하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약한 고리가 아프간 정도였기 때문에 세계 지도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 대륙이 있고 인도 대륙 사이에 이렇게 말레이 반도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파키스탄이 있고 그 밑에 방글라데시가 있죠. 그게 이제 원폭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프간만 점령하면은 소련이 인도양으로 진출해서 결국은 대양에 소련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이제 소련 이제 지도부의 생각이었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또 아프간의 정부를 지원했고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소련도 도저히 아프간의 새로운 정부를 소위 말해서 소련의 그 거래 정부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 결국은 이제 손 들고 철수를 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군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국이 들어간 것은 이제 뭐 어떤 이가 뭐 들어간 것은 2001년 소위 9.11 테러 미 무역센터 2동을 소위 말해서 그 알카에다 집단이 그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 알카에다를 숨겨준 게 아프간 탈레반이라는 그 무력 집단인데 그 무력 집단을 제압하기 위한 명분을 걸고 아프간을 미군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나 고지것들을 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간에 미국이 참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은 아프간 수렁에서 2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달 갑자기 미국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훅 비오지 않습니까? 힘의 공백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 틈을, 과연 아프간에 30만의 대군이 단 5만 6만에 불과한 탈레반군한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리라고 미국이 판단 보였다. 미국이 실수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갑자기 빠졌을까? 이제 세계적으로 그때는 미국의 지금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국은 적어도 느슨한 형태의 민주국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뭐 그렇게 가지 않고 결국은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한 어떤 정치 체제에 의해서 중국이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예측한 건 정 다른 모습이 중국이 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 21세기에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 소위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의 기술이 중공산당이 무장화됐을 때 또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됐을 때 중국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 미국 학자들은 이제 특히 미국 학자들 정치 조야의 미국 지도부는 아주 상당히 걱정이 됐을 겁니다.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변할까? 과거의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의 예상과는 미국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중국이 지금 변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놔두면은 아마 지금 모든 각 분야에서 미국을 지금 턱 밑에 따라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아니 미국과 중국은 한참 거리가 아직 있죠. 물론 우리 한국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뭐 한 2, 3년 전만 이렇게 미국의 제재가 없기 전에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기술보다 뭐 1년 반 내지 2년 따라오니 어쩌니 이렇게 해서 우리 언론에 이렇게 많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국 반도체 기술이 제가 알기로 아마 14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14나노하고 10나노하고 기술 격차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10나노하고 7나노, 8나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 인공지능에서 먹히는 하는 분야가 뭡니까? 그건 최첨단 반도체거든요.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반도체 첨단 산업에서 결국 뒤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가 돼 모든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의 가장 기본이 뭐냐? 결국은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가공해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가공하는 어떠한 그 도구가 결국 인공지능이거든요. 그 인공지능을 단 로봇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전쟁 무기도 인공지능을 단 로봇가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14억 5천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한 집단 인구를 저렇게 통일된 나라를 일으켜본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 우리 5천만 명 가운데 대통령 뽑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작업이 지난한데 14억 5천만 명의 정치 집단을 만든다는 것이 그건 보통 어려운 거. 자, 그럼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중국 공산당에서 그냥 칼로 휘두르면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중국이지 않냐? 근데 중국에도 엄연히 민주적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제도가 있는 것이고 보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사회 제약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민주주의 시민의 잣대로 보면은 중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우리 민주주의 개념이 뭡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말이 그리스에서 나온 민주주의 개념이라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결국은 미국식 민주주의거든요. 미국식 민주주의가 소위 말해서 일본과 한국 동남아에서 전 세계 유럽까지 다 해서 지금 민주 정치 체제에서 미국식 정치 체제가 가장 모델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을 보게 되면은 중국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식 민주주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사라져야 하고 공산당은 망해야 될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민주주의 모든 것이 개방되고 공개되고 투명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식의 그 왕정 체제의 모델과 서유럽의 미국 체제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일단 미국식 민주주의로 한 소위 서구 민주주의는 일단 인권이고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평등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과거에 그런 개념이 된 정권이 한 번이라도 집권 세력으로 있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전부 다 통일 왕조 국가로 지금까지 이었고 청나라에서 결국은 청왕조 무너뜨린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공산당 세력이 결국은 오늘 중국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체제라기보다는 공산당 왕조가 지배하는 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산당 왕조 체제가 지배한다 그러면 그 공산주의 이념이 어디 갔나? 이미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없어지고 오래입니다, 그건. 물론 지금 중공산당의 당장 일조에 보면 뭐였냐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엥겔스 지도 이념에 의한 중공산당이 중국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르크스가 정말로 이런 나라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마르크스야말로 가장 자본주의 맹점을 제대로 이해한 사회학자 아닙니까? 역사학자이면서 또 사회학자 아니겠습니까? 또 사상가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젊은 청년 사이에서 마르크스 자본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의 맹점과 자본주의의 이 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한 사람, 최초의 사람이 마르크스였죠.
물론 그 전에 있었죠. 헤겔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걸 이제 집대성한 게 이제 마르크스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이 지배한다 해서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다. 공산당 왕조가 지배하는 중국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테두리에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식 자본주의는 소위 말해서 중국만의끼리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왕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인권이 들어갈 틈이 없죠. 인권의 개념이 들어갈 틈이 없죠. 또 자유란 개념이 들어갈 틈이 없죠.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틈이 없죠. 중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비난합니다. 야, 너 미국은 말이 자고 일어나면은 총기 들고 총기 사고 나고, 자고 일어나면 내 자식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고, 옆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총기 사고 나고, 볼 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비아냥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런 미국은 그렇습니다. 야, 너같이 제가 저런 왕정 국가, 저런 공산당 국가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지. 자유 인권도 없이.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공산당 체제지만 우리는 총기 사고가 없고 사회가 안정돼 있고 점점 안정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회 안정과 그다음에 최근에 그 시진핑 그 주석이 그 말했죠. 공동 부유. 우리 같이 잘 살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치안과 안정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인정해. 이렇게 지금 중국 사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체제든지 무슨 청나라 왕조든지 무슨 과거에 뭐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원명천, 청나까지 이렇게 왕조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 정권이 국가를 지탱하고 국민을 또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해왔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이제 유튜브 얘기하다가 지금 중국 얘기 나갔었죠.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제압하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한다. 중국 공산 지지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중국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이제 나는 중국의 이제 행로를 볼 때 2022년, 내년 10월에 이제 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립니다. 저희 제20차 중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입니다. 전국 대표대회에서 2,200명의 공산당 대표가 이제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공산당 중앙위원을 200여 명 중앙위원을 뽑고 후보위원을 뽑고 그 다음에 또 정치위원을 뽑고 물론 사전에 다 각본이 다 돼 있지만 그 9,100만 명에 가까운 그 공산당원이 모여서 공산당 지도부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의 통치 원리는 제가 보기엔 참 톱니바퀴처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소위 미국의 매파학자들이나 한국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중국의 공산당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 우리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은 그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산당 대회를 대비해서 아마 중국에서는 지금 1년 반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느냐? 공산당 대회에 나갈 대표를 뽑습니다. 자기끼리 뽑습니다. 해서 현에서 그 다음에 당에서 그 다음에 성 단위로 뽑아해서 2,200몇 명의 당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뽑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는 투표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